통장에 500만 원 있으시네요. 은행 직원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억 원. 남편이 30년간 모은 유산 2억. 그리고 제가 3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백반 한 그릇 한 그릇 팔아 모은 3억. 단 1년 만에 500만 원이 됐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0.1%만 남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저는 그저 큰딸의 꿈을 믿어줬을 뿐입니다. 엄마 1억 8천만 원만 빌려줘. 꼭 성공할게. 43살. 딸아이가 처음으로 저를 찾아와 눈물로 부탁했을 때 저는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시장 친구들한테도 물어봤고 사업 계획서도 꼼꼼히 봤습니다. 나는 절대 함부로 주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67살. 백반집 사장이 5억을 500만 원으로 만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올해 67살이에요. 경기도의 한 시장 골목에서 순덕이네 밥상이라는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년째예요. 간판도 낡았고 실내도 그리 넓지 않지만 이곳은 제가 35년 넘게 지켜온 제 인생 그 자체예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35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우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가게로 향합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걸어가면서 새벽 공기를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가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쌀을 씻는 거예요. 밥솥에 쌀을 넣고 물이 맑아질 때까지 여러 번 헹궈요. 그 다음은 가마솥에 물을 올려서 국을 끓이는 거죠. 사고를 넣고 끓이기 시작하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 김을 보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싶어요. 새벽부터 반찬을 준비합니다. 나물 몇 가지, 김치, 계란찜, 매일 아침 새로 만들어요. 손님들이 순덕이네는 반찬이 맛있어라고 하시는 이유는 매일 아침 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날 남은 반찬은 절대 안 내요. 그게 제 원칙이에요. 6시가 되면 가게 문을 엽니다.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은 새벽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채소가게, 생선가게, 정육점,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하지만 여전히 새벽부터 일을 하시죠. 박 사장, 오늘도 일찍 나왔네. 뭐 하루 이틀인가요? 할아버지는 어제 장사 잘 되셨어요. 그럭저럭이지. 오늘도 백반 하나 부탁해.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매일 반복됩니다. 오래 보던 단골 손님들이에요. 이분들 얼굴 보는 게 제 하루의 작은 기쁨이에요. 아침부터 손님들이 오시고 점심때는 더 바빠집니다. 인근 직장인들이랑 시장 상인들이 주로 오시죠. 이때가 가장 정신없어요. 주문이 쏟아지고 손님들이 북적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하죠. 정신없지만 즐거워요. 이게 장사가 잘 되는 소리니까요. 저녁 시간엔 동네 어르신들이 한잔하러 오세요. 백반에 소주 한 병. 그렇게 드시면서 하루의 고단함을 푸시는 거죠. 저도 가끔 그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요. 그게 제 작은 낙이에요. 밤 9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나면 늦은 시각이 되죠. 그제야 집으로 돌아가요. 하루 종일 일하는 셈이에요.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게 제 삶이고 제 일이니까요. 백반 한 그릇에 5,000원이에요. 요즘 물가에 5,000원이면 싸다고들 하세요. 하지만 저는 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아요. 이 동네 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손님이 오시면 받고 장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어요.
밤에 돈을 세어보면 뭐 적당히 남더라고요.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적게 남을 때도 있고요. 그냥 남는 돈은 바로 은행에 갖다 넣었습니다. 집에 두면 쓰게 되니까요. 통장에 넣어두면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35년을 살았어요.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별로 확인 안 했어요. 그냥 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통장에 꽤 모이셨네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대략 3억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모였나 싶었죠. 35년 동안 매일매일 일한 결과였습니다. 중간에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랬는데도 모인 거예요. 신기했어요. 돈 계산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엄마는 자식들 다 키워놓고도 돈이 있네. 시장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뿌듯했어요. 그래요. 저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도 제 노후를 챙긴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또 다른 돈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남긴 유산이에요. 제 남편은 10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웠죠. 진단받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다녔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죠. 퇴직금이랑 회사에서 들어둔 사망보험금 이것저것 하니까 2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 돈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남편이 평생 일해서 남긴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이 돈은 절대 함부로 쓰지 않겠다. 남편이 고생해서 모은 돈이니까 소중하게 지키겠다. 그렇게 제가 모은 돈 대략 3억 원과 남편이 남긴 돈 2억 조금 넘는 걸 합치면 5억 원 정도 됐습니다. 통장에 5억이 찍혀 있는 걸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35년이 여기 있구나. 남편의 평생도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그 돈을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병원비도 필요하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죠. 통장을 볼 때마다 안심했어요. 이 돈이 있으면 괜찮아. 늙어서 굶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돈 계산에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만 했어요. 손님 오시면 밥 드리고 돈 받으면 은행 가서 넣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건 잘 몰라요. 그냥 일하고 가족 생각하고 사는 게 제 삶이었어요. 자식들도 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큰딸 최민지는 서울 쪽에서 살고 있고 작은아들 박준호는 인천 쪽에 집을 잡았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죠. 명절 때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웠어요. 손주들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았고요. 큰딸은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어요. 건강은 어떤지 가게는 잘 되는지 물어봤죠. 작은아들은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명절 때 오면 엄마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효자효녀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쁠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제 노후 자금을 건드릴 만큼 몰상식하진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명절 때 보면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나중에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던 애들이었으니까요.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뼈아프게 말이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게를 닫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민지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평소엔 명절 때나 연락하는 애가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안부 전하려니 했어요.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좀 달랐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부를 묻더니 가게는 잘 되냐고, 건강은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잘 지낸다고 대답했죠. 별다른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딸이 엄마 걱정해서 전화한 거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몰랐습니다. 5억이 500만 원이 되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딸아이가 힘들다는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엄마였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사업 좀 해보려고 해. 민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사업이요? 갑자기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죠. 큰딸은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하고 싶다고요. 요즘 그런 거 유행이잖아. 감각 있는 소품들 파는 거. 나 예전부터 관심 있었거든. 민지는 계속 설명했어요. 남편 회사가 요즘 어렵다고,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고, 자기도 뭔가 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다고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건 돈이 너무 적고 이참에 제대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43살 딸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이 있어. 민지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증금이랑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요. 은행 대출도 받을 건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죠. 민지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1억 8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어. 엄마, 1억 8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큰 돈이라는 건 알았어요. 민지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라고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했죠. 민지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민했다고 하지만 엄마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줘. 시댁에서는 반대하고 친구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잖아. 엄마밖에 없어. 민지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40대 중반인데 이제라도 뭔가 해보고 싶다고 남편만 믿고 살다가 회사 잘리면 어쩌냐고 애들 대학 등록금도 걱정인데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제 딸이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모른 척 할 수 있나요? 하지만 1억 8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1억 8천만 원, 5억 중에 3분의 1이 넘는 돈이에요. 그걸 준다는 게 맞는 걸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게 일하면서도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떠나지 않았어요. 설거지하면서도 국 끓이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장 친구 미숙이한테 물어봤어요. 미숙이는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는 친구예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죠. 미숙아,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가게 문 닫고 나서 미숙이 가게로 갔습니다. 소주 한 병 사들고 갔죠. 미숙이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소주 한 잔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큰딸이 사업한다고 1억 8천만 원 빌려달래. 미숙이가 소주잔을 놓으며 물었어요. 1억 8천. 큰 돈인데 무슨 사업인데 인테리어 소품 가게라고 했더니 미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덕아, 그거 요즘 많이 망해. 경쟁이 너무 심해서. 하지만 딸이 너무 간절해 한다고, 남편 회사도 어렵고 돈 벌어야 한다고 말했더니 미숙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1억 8천은 너무 큰 돈 아니냐. 내 노후 자금 아니야. 그거
맞는 말이었어요. 제 노후 자금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엄마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미숙이는 술잔만 기울였어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난 뭐라 못하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숙이 말이 맞아요. 너무 큰 돈이에요. 하지만 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며칠 뒤 민지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사업 계획서를 보내왔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팔 건지, 어디에 가게를 낼 건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다 적혀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딸이 이렇게 준비했다는 게 대단해 보였어요. 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민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계획서를 봤습니다.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됐어요. 그냥 딸이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통장을 꺼내봤어요. 5억 237만 원. 여기서 1억 8천을 빼면 3억 237만 원이 남네요. 그래도 3억은 남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딸 인생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43살이면 이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자식 꿈을 엄마가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도와줄게. 민지는 전화기 너머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은혜. 평생 못 잊을게. 꼭 성공해서 갚을게.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 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은행에 갔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민지 통장으로 보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보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보내시는 거 맞으시죠? 은행 직원이 확인했어요. 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통장 잔액이 5억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1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간 게 실감났죠. 하지만 자식을 위한 일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민지가 가게를 잘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하면 좋고 설령 안 되더라도 딸이 도전해봤다는 게 의미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려. 1억 8천만 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는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더 든다고요. 인테리어를 좀 더 해야 손님들이 올 것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더 필요한데 민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벌써 1억 8천을 줬잖아. 그렇게 말했더니 민지가 울먹였어요. 그것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돈이 없으면 가게를 제대로 못 연다고요. 이미 1억 8천을 썼는데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이 다 물거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미 1억 8천을 줬는데 5천만 원 때문에 가게를 못 열면 1억 8천이 아까워지는 거잖아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미숙이한테도 물어봤어요. 또 달라고 하네. 미숙이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순덕아, 이거 끝이 보이냐. 하지만 이미 준 돈이 아깝잖아요. 결국 또 보냈습니다. 5천만 원. 통장이 2억 7천만 원이 됐어요. 불안했지만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한 달쯤 뒤 이번엔 작은 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엔 연락 잘 안 하는 애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정보 하나 있어. 주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선배가 확실한 정보를 줬는데 3개월 안에 2배로 만들 수 있다고요. 5천만 원만 빌려줘. 2배로 만들어서 갚을게. 5천만 원, 또 5천만 원이에요. 제가 머뭇거리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라고. 선배가 이미 돈 벌었다고요.
준호야, 엄마가 누나한테 벌써 많이 줬어. 준호는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 줬냐고 물어서 말해줬더니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자기 건 다르다고, 투자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손주들 생각해봐.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 돈 벌면 다 갚을게. 손주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죠. 결국 또 보냈습니다. 5천만 원. 통장이 2억 2천만 원이 됐어요. 5억에서 거의 절반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민지한테 1억 8천 더하기 5천, 준호한테 5천, 합계 2억 8천만 원이 나갔네요. 이렇게 많이 나갔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억 중에 2억 8천이 빠져나간 거예요. 반 이상 사라진 거죠. 미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나 지금 너무 불안해. 미숙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끝이 없다니까. 이제 정말 안 줄 거야. 끝이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자식들이 또 전화하면 어쩌지? 거절할 수 있을까? 밤에 통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2억 2천만 원.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면 어떡하죠? 이제 그만. 더 이상은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밖에 없어. 손주들 생각해봐.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그날부터 전화벨 소리가 무서워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돈 달라는 전화가 아닐까 싶었죠. 미숙이가 말했어요. 순떡아, 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맞아요. 잠도 잘 못 자고 있었어요. 밤마다 통장 잔액만 확인했죠. 괜찮아. 이제 안 줄 거니까. 그렇게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또 간절하게 부탁하면 말이에요.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밤 10시쯤 민지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 남편이 공사장에서 다쳤어. 재훈이가 공사장에서 떨어졌대요.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을 해야 한댔습니다. 급히 수술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지금 당장 입금해야 수술 들어간대요. 3천만 원 급한 거라면 어쩔 수 없죠. 사위가 다쳤는데 엄마가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알았어. 엄마가 보낼게. 그런데 민지가 말했어요.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진다고. 병원에서 충전할 데가 없다고요. 엄마 핸드폰으로 이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저 통장 번호 모르겠어요. 엄마 핸드폰으로 제 통장 찾아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는 당황했어요. 핸드폰으로 이체를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가끔 은행 앱으로 잔액 확인만 했지. 이체는 잘 안 해봤어요. 민지야, 엄마 그거 잘 모르는데. 엄마, 지금 급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만 하시면 돼요. 민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이가 위험하다고. 빨리 수술 들어가야 한다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민지 말대로 했어요. 은행 앱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이체 누르고요. 민지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저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인증서를 입력하래요. 공동인증서가 뭐야? 엄마, 비밀번호요. 엄마 은행 비밀번호 넣으시면 돼요. 저는 비밀번호를 넣었어요. 그런데 또 뭔가를 입력하래요. 민지가 계속 알려줬습니다. 거기 숫자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누르세요. 정신없이 따라했어요. 급한 상황이니까요. 재훈이가 다쳤는데 빨리 보내야죠. 됐어. 엄마 입금 확인했어요. 고마워요. 민지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신없이 이체를 한 거예요.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1억 9천만 원이 남았네요.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사위가 다쳤는데요. 다음 날 민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훈이는 괜찮냐고, 수술은 잘 됐냐고 물었어요. 네, 엄마 덕분에 수술 잘 끝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위가 무사해서요. 돈은 나중 문제고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알려준 공동인증서가 문제가 될 줄은요. 민지가 그 정보를 어딘가에 적어뒀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가족이 위급한데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죠. 그저 빨리 돈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통장 잔액 1억 9천만 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5억에서 벌써 3억이 넘게 나갔어요. 반 이상 사라진 거예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가면 안 돼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요. 2달쯤 지났을 때 또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불안했어요.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 빚 독촉장이 왔어. 무슨 빚이냐고 물었더니 가게 운영하면서 카드값이 밀렸대요. 당장 갚지 않으면 소송당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6천만 원이요. 엄마, 지금 갚지 않으면 큰일 나요. 6천만 원, 또 큰 돈이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벌써 너무 많이 줬어. 엄마, 제발, 이번만 소송당하면 가게도 못해요. 민지가 울먹였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냐고. 여기서 포기하면 다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또 그 말이에요. 이미 준 돈이 아까워서 또 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 또 보냈습니다. 6천만 원, 통장이 1억 3천만 원이 됐어요. 5억에서 벌써 3억 7천이 빠져나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통장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1억 3천만 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 달쯤 뒤 이번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식이 좀 떨어졌어. 손실을 복구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 얼마나? 7천만 원이요. 이번엔 진짜 확실해요. 선물 옵션으로 바꿔서 할 거예요. 7천만 원. 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준호야, 엄마 돈이 얼마 안 남았어. 엄마, 지금 안 하면 제가 지금까지 잃은 돈 회복 못해요. 제발. 준호도 간절했습니다. 이미 5천만 원 줬는데 그게 다 손실 났다고. 이번에 복구하면 다 갚겠다고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미 준 돈 생각하면 또 줘야 할 것 같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보냈습니다. 7천만 원, 통장이 6천만 원이 됐어요. 5억이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제야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미숙이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미숙아, 나 지금 통장에 6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미숙이는 놀랐습니다. 뭐, 6천, 5억 중에 6천만 원만 남았다고. 응, 자꾸 달라고 해서 거절을 못하겠어. 미숙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덕아, 이제 그만해. 더 주면 진짜 다 날아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자식들 목소리를 듣면 마음이 약해져요. 엄마밖에 없어. 손주들 생각해봐. 그 말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뒤 또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3천만 원만 더 주면 회복할 수 있어. 준호야, 엄마 돈 다 떨어져가.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또 마지막이래요. 벌써 몇 번째 마지막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보냈습니다. 3천만 원, 통장이 3천만 원이 됐어요. 5억에서 3천만 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뺨이 쏙 들어가고 눈밑이 시커멓게 됐어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통장 잔액이 계속 줄어드는 꿈이었어요. 5억, 3억, 1억, 1천만 원, 영원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죠. 미숙이가 말했어요. 순덕아, 너 요즘 너무 야위었어. 제대로 먹고 다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가게 일하면서도 계속 통장 생각만 났어요.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5억이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노트를 꺼내서 계산해 봤습니다. 민지한테 간 돈, 준호한테 간 돈, 합계를 내봤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죠. 대략 계산해 봐도 4억 5천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았어요. 거의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못 줘.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또 전화하면 어쩌죠? 거절할 수 있을까요? 밤마다 전화가 올까봐 무서웠어요. 휴대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돈 달라는 전화일까봐요. 그렇게 불안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통장 잔액 3천만 원을 보며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적금 만기가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적금이었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이라도 찾아야 조금 숨통이 틀 것 같았거든요. 창구에 앉아서 통장을 건넸어요. 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대출 받으신 거 아세요? 네, 대출이요. 저 대출 없는데요. 아니, 여기 신용대출이 3천만 원 있으신데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3천만 원 대출.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분명 착오가 있을 거예요. 직원이 다시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제 명의로 지난달에 대출이 실행됐대요. 거래 내역서 좀 뽑아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건넸어요. 한 장, 두 장 계속 나왔습니다. 30장이 넘게 나왔어요. 모든 페이지가 출금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보낸 것도 있고 모르는 출금도 많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보낸 거 아닌데 작은 금액들이 계속 빠져나가 있었어요. 200만 원, 300만 원씩 여러 번 출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봤을 때 숨이 막혔어요.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0만 원, 제 통장에 500만 원만 남았다고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현재 잔액이 500만 원이십니다. 그럼 제 돈은 다 어디 갔어요? 온라인으로 이체되신 것 같은데요. 고객님, 공동인증서로 출금하신 거예요. 공동인증서. 그때 민지한테 급하게 알려준 거 생각났어요. 그때 민지가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은행을 나와 바로 미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큰일 났어. 통장에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미숙이도 놀랐어요. 뭐, 500만 원, 5억이 500만 원이 됐다고. 응, 그리고 대출도 3천만 원 있대. 내가 모르는 대출이. 미숙이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아, 혹시 민지 가게 폐업한 거 알아? 뭐, 폐업, 무슨 소리야. 나 지난주에 서울 갔다가 봤어. 민지 가게 있던 자리에 다른 가게 들어와 있더라. 벌써 몇 달 된 것 같던데.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게가 폐업했다고요. 그럼 민지는 그동안 뭐 했던 거예요? 몇 달 전이라고. 응, 적어도 3개월은 된 것 같아. 3개월 전이면 그때 민지가 돈 달라고 할 때예요. 가게 운영비 필요하다고 했을 때요. 그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가게는 이미 문 닫았는데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주저앉았습니다. 5억이 500만 원이 됐어요. 0.1%만 남은 거예요. 거래 내역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30장의 종이를 하나하나 봤어요. 제가 보낸 돈, 몰래 빠져나간 돈, 내 평생이 500만 원이 된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5년이 500만 원, 남편의 30년도 500만 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두 자식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엄마 집으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목소리를 단호하게 했어요. 민지가 바쁘다고 했지만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와야 해. 안 오면 2번 다시 엄마 얼굴 보지 마. 준호한테도 똑같이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아들도 핑계를 대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지가 먼저 도착했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1시간쯤 뒤에 준호가 왔습니다. 아들도 혼자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엄마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아니? 둘 다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500만 원이야. 5억 중에 500만 원만 남았어. 민지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는 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엄마 명의로 대출 3천만 원이 있더라. 엄마가 받은 대출 아니야. 제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30장의 종이가 쌓였어요. 여기 다 기록돼 있어. 누구한테 얼마 나갔는지. 민지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준호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가져간 돈이 얼마니?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3억 2천만 원이야. 여기 전부 기록돼 있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니 내 가게 3개월 전에 폐업했다며.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그동안 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뭐 한 거야? 빚 갚는 데 썼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가게 문 닫고 나서 카드값이랑 대출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전화가 매일 왔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서 빚을 갚았다고요. 그럼 엄마가 준 돈 전부 빚 갚는 데 쓴 거니? 네.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억 2천만 원이 전부 딸의 빚 갚는데 사라진 거예요. 준호를 봤습니다. 너는 얼마 가져갔니?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1억 7,500만 원쯤요. 그 돈 다 어디 갔어? 주식이랑 선물 옵션. 다 잃었어요. 준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돈 벌어서 갚으려고 했다고. 그런데 욕심을 부렸다고. 결국 전부 날렸다고요. 지금 그 돈 하나도 없는 거니? 네, 한 푼도 없어요. 오히려 빚이 더 늘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지는 아직도 빚이 남았고 준호는 빚이 더 늘었대요. 민지야, 빚이 얼마나 남았니? 6,800만 원이요. 준호야, 너는 5천만 원 더 빚이 생겼어요. 두 자식 합쳐서 빚이 1억 1,8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엄마가 준 돈으로도 빚을 다 못 갚은 거죠. 너희는 엄마 돈을 갚을 생각이 있니? 둘 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언제 갚을 수 있을 것 같니?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형편이 안 돼요. 준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럼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거니? 둘 다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너희가 가져간 돈이 무슨 돈인지 아니? 엄마가 3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야. 아빠가 30년 동안 고생해서 남긴 돈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돈이 엄마 노후 자금이었어. 늙어서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일 못하면 요양원 가야 하는데 그 돈 없이는 엄마가 살 수 없어. 민지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준호도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오니, 무릎 꿇는다고 엄마 인생이 돌아오니, 엄마. 지킨 게 이 정도야. 5억 중에 500만 원. 0.1%야. 내 35년이 500만 원이야. 민지와 준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너희는 엄마를 뭐라고 생각한 거니? 돈 뽑는 기계니? 민지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한 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자식은 그날 밤 제 집에서 잤지만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둘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또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가게도 제대로 열지 않았습니다. 미숙이가 찾아왔어요. 순떡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미숙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일단 일해야지. 가게라도 열어. 미숙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가게를 열었어요.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500만 원, 거기에 대출빚 3천만 원, 실제로는 마이너스 2,500만 원이에요. 은행에 가서 공동인증서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 자식들이 제 돈을 못 건드려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고 공원 청소일인데 한 달에 60만 원을 준대요. 신청했습니다. 67살에 공원 청소를 한다는 게 슬프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공원으로 갔어요.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습니다. 조끼를 입고 장갑을 끼고 빗자루를 들었어요. 공원을 돌며 낙엽을 쓸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손도 시렸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60만 원이 필요하니까요. 9시에 일이 끝나고 바로 가게로 갔습니다. 10시부터 가게 문을 열었어요. 밤 9시까지 일했죠. 이제 제 하루는 새벽 5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예요. 쉬는 시간 없이 일만 합니다. 힘들지만 버텨야 해요. 공원 청소로 60만 원, 가게로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합쳐서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거기서 생활비 쓰고 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갚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지만요. 10년이면 빚 갚고 500만 원 정도 더 모을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77살에 빚 다 갚고 1,0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겠네요. 자식들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번호 차단은 안 했지만 받지 않는 거예요. 미숙이가 물었어요. 완전히 연 끊을 거야. 아니, 그냥 거리를 두는 거야. 자식은 자식이니까.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요. 어제 새벽 공원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500만 원, 적은 돈 아니야. 백반 1,000그릇 값이야. 한 달치 수입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5억을 35년 동안 모았으니까 500만 원은 다시 모을 수 있어.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빗자루를 놓을 수 없었어요. 오늘도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며 오늘도 일합니다. 67살이지만 멈출 수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5억이 500만 원이 됐지만 이 5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새벽 공원은 쓸쓸했지만 저는 빗자루를 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